자, 82쪽 이게 복수가 되고 이거는 좀 옛날 수능이죠. 옛날 수능인데 지금이랑 오히려 트렌드가 좀 비슷해요. 길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얘는 밑에 박스에다 쓸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쌤하고 이제 우리가 경제지문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이런 시기가 있을 텐데 일단은 어휘 하나만 좀 잡고 갈게요. 뭐냐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경제지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채권 가지고 글을 쓰면 불친절할 겁니다. 기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거 에센스에서도 채권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봤어요? CDS 프리미엄 지문이 다 채권 지문이었죠. 이게 오늘 한번 가서 같이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죠?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전체주의도 보라고 그러고 아도르노도 보라고 그러고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이번 주에 요거까지만 말할게요. 자, 아무튼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지문에 나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법지문에서 채권이 나오면 채무의 반대말. 그러니까 권리야, 권리. 얘는 의무. 어휘력이에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안 돼요. 법지문에서 채권 채무가 나오면 권리와 의무라고 해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경제에서는 좀 다르죠. 경제에서 채권이 나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금융상품 중에 채권이라는 애가 있어요. 금융상품 중에 채권이라는 애가 있다. 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 이런 식으로 채권이라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얘는 무슨 금융상품이에요? 채권은. 얘는 뭐냐면 주로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해요. 이 정도는 우리 앞으로 상식하자고요. 이 정도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코로나가 막 터졌다고 생각할게요. 돈 들어갈 게 많아요, 적어요. 막 사람들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다 무료로 해줬잖아요. PCR 막 8만 원에서 공짜로.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세금은 이미 작년에 걷었잖아요. 올해 쓸 거. 갑자기 세금을 더 내십시오. 이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해요. 그때 국가는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사요, 안 사요? 이걸 누군가가 삽니다. 이거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융상품에 투자를 누군가가 해요. 1억을 투자해. 대신에 뭘 받겠어요? 투자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그래요, 이자죠. 투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놀이인데요, 경제는. 이자죠. 수익 추구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대신에 합리적인 이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죠. 야, 너 은행에 예금하면 3%밖에 못 받잖아. 내가 3.5% 줄게. 그게 우리한테는 작지만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의 채권, 국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있고 미국 채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미국 채권이겠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면 미국 채권은 이자가 좀 싸고 우리나라 이자는 비싸고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느낄 건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금 조달한 거예요. 이거 언젠가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라서 미국이 함부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도 채권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얘는 또 꼴에 세계 경찰이다 막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일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술 일도 많죠. 예산을 넘어왔어. 그럼 다 채권 발행으로 막아왔단 말이죠. 채권 많이 발행했겠죠. 근데 그걸 중국이 많이 산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만기가 됐어요. 이것도 만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빌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 만기인데 만기가 다 됐어. 웬만하면 채권을 채권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또 당장 못 주지? 그럼 그냥 채권 다시 줘. 이자 받을게. 이게 되는데 중국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현금으로 바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못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모가지를 쥐고 있다, 미국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쌤이.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채권을 샀어요. 이게 채권이야. 1억! 이렇게 써있어요. 1억을 투자하겠죠, 쌤이 여기다가. 1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있습니다. 0.5% 이자겠죠. 그 다음에 2033년 1월 1일 뭐 어쩌고 만기겠죠, 이거. 이제 돌려줄게. 이 세 가지가 써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년 이자 줘요, 안 줘요? 줍니다. 5%씩. 5%씩 이자를 줘요, 나한테. 근데 계산하기 쉽게 10% 합시다. 1000만 원씩 줘요. 1년에 이자를. 이렇게 이자를 받다가 3년쯤 지났어요. 근데 쌤이 돈이 없어요. 라면 먹을 돈도 없어. 가진 건 저 채권 쪼가리 하나. 근데 어떻게 7년을 버틸 수가 없어. 나 라면을 먹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나? 그냥 버텨요, 7년을. 아니면 이거 갖다 팔까요? 네, 항상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나무를 키웠어요. 나무를 갖다 팔려면 어디 가야 돼? 시장 가야죠. 재래시장 가서 팔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시장이 다 있어요. 주식도 갖다 팔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채권시장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팔아요. 그러면 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억에다가 1000만 원씩 10년. 1000만 원씩 10년이면 1억이죠. 그럼 총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2억이잖아요. 근데 쌤이 3년은 받아 먹었어요. 3천만 원. 내가 받아 먹었어. 그러면 얘 가치는 이 팔 때는 1억 7천의 가치가 나온 거 맞아요? 그럼 이거 팔 때 1억 7천을 주고 살까? 이거보다 좀 싸야 얘도 먹는 게 있을까? 먹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1억 한 4천이나 여기서 거래가 되겠죠. 그럼 나도 3천 먹으니까 좋아. 그렇게 할게. 뭐 또는 1억 2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직 타산이 서로 맞아야겠죠. 이게 중간에 거래하는 거예요. 중도 거래. 만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거래할 수 있다. 이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니면 뭔 소리야 이렇게밖에 안 된다. 액면 금액은 뭐고 채권 가격은 뭐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다. 두 번째 줄 볼까요? 1단하게 두 번째 줄.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다의 별표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채권이 발행할 때 정해진대요.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원금 1억이다. 이자율 5%다. 10%다. 만기 이때다. 여기다 내가 쭉쭉 긋고 2억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만 써볼게요. 이거 상수예요. 지금. 이거 정도는 알아봤어요. 액면 금액이라는 게 액면 그대로 써있는 금액이다 이 소리예요. 즉 원금이죠. 채권에서 바뀔 수 없죠. 원금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율 이게 바뀌면 사기죠. 대한민국에서 10%짜리 채권 발행해놓고 3년 있다가 나 못 주겠다 5%만 하자. 사기죠. 이거 금융사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뀌면 안 되고 만기 바뀌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급조건이라는 의미로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일단 끝에 두 줄 읽어볼게요. 채권은 만기일 전에 못 내기도 한대요. 여기서 중도거래라는 걸 알았어요. 중도거래인 거예요. 지금 만기가 되기 전에 사고 팔 수 있어. 이 얘기는 중도거래. 나처럼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내가 가진 채권을 내가 팔겠죠. 그거죠. 그럼 그거는 쌤이 물어볼게요. 이거는 상수예요, 변수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발행해서 사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대한민국 채권의 값어치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니까 가격 떨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또는 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현대자동차가 최대 흑자.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막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그러면 조금 더 비싸지고 이러겠죠? 그 얘기를 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기출 분석하면 이 글을 어떻게 읽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만 어휘력도 이 정도 쌓고 가시라고요. 필요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그만큼 편해져요. 채권 지원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채권을 한번 세보잖아요. 평가원 기출 지문을 한글 파일 하나에 쫙 담아놓고 컨트롤 F로 채권을 쳐서 몇 지문이 나왔나를 검색해보면 8번이 출제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출제했는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채권이기도 해요. 그만큼 금융,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이걸 다 알라 이게 아니고요.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채권이라는 건 금융상품이니까 처음에 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변수, 상수, 상수 안 바뀌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중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만기 전에 중도 거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단 변수들이 나온 거죠. 이 지문에서 뭐에 따라 달라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하고 물려 있어요. 이거 발행 만기가 10년이나 되잖아요. 근데 5년쯤 지났는데 금리가 막 올라. 은행에 투자해도 11%를 준대요. 그럼 채권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얘 10%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뭐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글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확실히 변수와 상수가 존재한다. 채권이랑 금융상품에 처음부터 정해져서 안 바뀌는 게 있고 달라지는 게 있다. 이 정도를 생각했다면 이 글의 화제 파악이 명확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원하는 수준은요. 1단락의 첫 번째 줄에 채권은 찾으셨죠? 거기 괄호 열고요.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까지 괄호 치시고요. 우리 앞으로 이 정도는 당연하게 읽읍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새로운 정보라고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2011년도에 이렇게 세 줄이지 지금은 한 줄로 갈 거야. 간단하게 치고 지나가 버릴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납득을 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휘력을 꼭 가져야 해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이거 어휘력 말고 글로써 이 글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가 뭐냐? 이 부분에서 이 지문을 쳐다본다면 비례반비례와 공식 이 두 가지거든요. 항상 기억할 것. 여러분 비례반비례 정보가 나와요. 누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진다. 누가 떨어지면 누가 올라간다. 이거 나오면 꼭 기억할 거는 얘는 무조건 선지화 될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비례반비례 그리고 공식은 안 써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쓰는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인다고 생각하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떨어진 정보 연결. 이거 꼭 기억하기. 공식과 비례반비례는 떨어진 정보를 연결해주는 툴이다. 이거를 꼭 생각할게요.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에센스에서 했던 얘기를 한 단계씩은 끌어올려드리고 있는 건데 조금 고난도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 곱하기 B는 C다. 근데 C는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추론해야 되잖아 우리. 뭐가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A가 올라가면 B는 내려가야 한다가 자연스럽게 추론돼야죠. 근데 한참 다른 얘기 막 하다가 한참 다른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D가 올라가잖아. B가 내려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선지로는 D가 올라가면 A가 올라간다가 선지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빨리 연결해봐. 괜찮아요? D가 올라가면 B는 떨어지죠. B가 떨어지면 A는 올라가야 되죠. 선지는 이걸로 나오는 거야. 이걸로. 이해됩니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나온 거야. 연결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잖아.
출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쌤아 이해됩니까? 공식과 비례반비례는 연결될 거다. 고난도 선지는 무조건 연결이다. 이거 생각하지 마. 에센스에서 했던 얘기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A가 올라가면 B는 떨어져. 근데 A는 이런 거고 B는 이런 거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가 근데 B가 떨어지잖아. C로 떨어져. 그럼 선지는 뭘로 나와요? A가 올라가면 C가 떨어진다. 이게 비례반비례의 연결이라면 공식과 비례반비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느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경제나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지문에서 이런 건 주었다 깨나도 나올 리가 없죠. 추상적인 정보니까. 근데 경제, 과학기술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가? 이게 승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2번 문제 오답률이 80%짜리예요. 2번이요, 2번. 3번 말고. 아마 여러분들 2번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선지를 지금 뚜라고 된 건가? 여기 있는 게 상당수가 다 떨어진 정보 연결입니다. 만약에 지금 2번 문제를 고전했다면 연결 못한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괜찮죠? 떨어진 정보 연결 이거 항상 생각하기. 이건 쉽게 설명한 거고 이 지문은 떨어진 정보 연결의 극강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1단락은 이미 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1단락에서. 채권은 이런 거다. 이런 거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지급 조건 나옵니까? 그거 밑줄만 볼게요. 지급 조건 용어 정리하고 있죠. 아, 물론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 이게 지급 조건인 것도 알아야겠죠. 우리가. 용어 정리하고 있다는 거. 외울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이자액, 액면금액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제 잘 봐.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접속사 뭐예요? 이때! 이렇게 나오죠. 별표입니다. 쌤이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건 뭔가 이야기가 난잡하다 느껴질 때 포인트를 알려준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뭐가 나옵니까?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쌤이 물어볼게요. 공식이에요? 아니에요? 공식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얘를 밑줄은 그어놨어야 돼요. 공식인 거 인지했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았어. 밑줄 긋는 이유는 두 개야. 선지에 뚫을 때 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연결하려고. 이거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 곱하기 액면금액.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 공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요거 정리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보이죠. 이때라는 접속사가 있고 공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를 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줄의 끝부분 여기도 접속사 뭐가 나와요? 이때 이렇게 나오죠.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의 가격은 현재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1단락이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 빼고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확실해지는 건 어디냐면 2단락을 읽다가 네 번째 줄 끝부분 따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읽어볼게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별표입니다. 종합이죠.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다 별표입니다. 여기서 그래 구조가 잡혔어요. 아, 그럼 이거 결국에 이거네요. 세 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만기, 일단은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준답니까? 채권의 가격. 이 얘기를 한다는 걸 2단락까지 읽어보고 나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구조 파악은 됐을 거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단락부터 좀 명확하지가 않았다.
무슨 얘기 하는지를 딱 잡아주고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쌤 생각에는 2달러까지 읽고 나서는 이 글이 이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이거만큼은 잡아챘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2달러를 읽으면 요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 가치만 있는 게 아니죠. 금리 현재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까지를 느껴보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이 글을 읽고 난잡해 이러면 안 됐다고. 2단하게 읽을 때 아 그래 구조는 개 예쁘다 이렇게 됐어요. 쌤아 이해되죠? 그랬다면 중심 정보 읽기는 아주 쉬웠을 거예요. 2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줄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심 정보 1번. 금리가 올라가면요.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된대요? 하락하게 된다는 점.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게 중심 정보 1번일 수밖에 없다는 걸 느껴야죠. 괜찮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중심 정보는 이거예요. 1도 때는요, 글을 처음 읽을 때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뽑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린 중심 정보 읽기 싸움이니까. 괜찮으시죠? 그럼 그 다음에 중심 정보는 뭐여야 돼요? 만기가 누구한테 영향 준다? 채권 가격 맞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3단락이에요. 만기. 중심 정보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요 얘기죠. 그렇습니까? 저 3단락이 한 중간까지 읽으면 결국 요거잖아요. 뭐가 이상했어야 될까? 방향 정보하고 비교해봐. 나와야 될 결정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맞아. 그러면 이거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이거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로 해야 돼. 괜찮습니까? 이거 안 줘버린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안 합니다, 지금. 아, 나보고 생각하라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제 중심 정보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까는 쌤이 인문지문 할 때는 막 하나하나를 막 이해시켜줬잖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경제나 과학기술은 오히려 이해가 덜 필요해요. 비례반비례로 나오면 그냥 이거 잡으면 돼. 사실. 그 이상을 물어볼 때 판독하면서 좀 더 이해하면 돼요. 예시가 있다면. 봐봐, 뭔 소린가 이것만 보고 갈게요. 2단락으로 가서 세 번째 줄 한번 볼래요? 예시가 나오죠. 되나요? 예시 나오죠? 그럼 이거는 좀 이해시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시켜 준 거 맞죠? 근데 이것도 온전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역방향이라는 것만 알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해. 그냥 그렇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대. 그러면 그 이상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게 오히려 경제랑 과학기술은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표면적인 것만 잘 잡아도 좀 뚫어갈 수 있는. 근데 인문은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요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3단락의 나머지 읽어보면서 중심 정보 3번 잡아보세요. 3단락의 나머지.
괜찮아요? 괜찮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어휘력이라는 게 조금 있다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냐면, 봐봐.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급불능 위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급불능 위험은 높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위험하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 무슨 보상을 요구할까? 집 사달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할까? 그래, 이런 금융상품에선 다 돈이죠. 이자, 내가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될까 적게 얻어야 될까? 맞아, 니네가 느낄 건 수익을 요구할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경제는. 괜찮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경제인데요. 수익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사고했다면 이제 얘가 좀 보일 거예요. 높은 순이익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어쨌든 수익이 높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 가격은 쌤이 아까 말했지만 액면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 집을 못 뚫는다고 했잖아요. 중도에 거래될 때 내가 마진을 많이 챙기려면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 정도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휘력이 있다. 쌤아 이해됩니까? 납득이 돼요? 이거야 이거. 내가 채권을 살 때요. 받을 이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연 몇 프로? 이자 정해져 있잖아. 7년치 이자. 원금 대한민국에서 좀만 깎아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원금 주겠죠.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싸게 사는 게 유리해요? 비싸게 사는 게 유리해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마진이 커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에세피 거 살 때는 싸게 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나는 니네가 요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왜냐? 경제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돈을 많이 벌려면 싸게 사야죠. 아니 이자를 많이 받든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자 많이 받는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야. 만기가 길어요.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두 개의 채권이 있어. 하나는 이자가 5%, 하나는 10%. 누구 사라고? 10% 사라고. 그래야 네가 먹을 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지. 같은 값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심 정보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이걸로 끝나는 애가 아니라 일부러 지금 쌤이 하나를 안 잡아줬거든요. 2단락의 첫 번째 줄을 보자.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여기까지 가르치죠.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놓치면 2번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볼게요. 채권의 현재 가치, 채권의 가격을 뺀 이게 뭐다? 순수익이다. 이렇게 나온 거 맞죠? 채권의 가격을 뺀 게 매입 가격이라는 게 채권의 가격이에요 지금. 살 때의 가격. 왜? 중도거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근데 그냥 이 키워드를 바꾸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현재 가치라는 건 이거 맞아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액을 다 합산한 거 맞죠? 단 어떤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니까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있어요.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채권의 가격, 아까 했던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나는 이게 크기를 바래. 순수익의 크기를 바래요. 그러면 채권 가격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가치가 높던가.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까 뭐를 기대한다고 했죠? 높은 순수익 기대죠. 사실 두 개인 거야. 액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칠게요. 액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 아까 공식이 있었잖아요. 액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액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가치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돼요. 이자율은 어쨌든 합산해서 더해주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순수익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 이 얘기고 아니면 누굴 떨어뜨려도 되죠. 그러면 사실 여기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예, 저 공식을 이용하라고 준 겁니다. 지금. 결국에 높은 순수익을 기다리면 현재 가치를 끌어올리던가 이자나 원금이 더 큰 걸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순수익이 커질 수 있다 라는 비례반비례를 활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전이었으면 2번을 버리라고 말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로 떨어진 정보 연결을 보잖아. 나머지가 장난 같아요. 뭐지? 쉽죠? 이렇게 바로 우리가 오늘 숙제로 내드릴 게 뭐냐면 여기 74쪽에 디지털세 질문이라고 있어요. 21학년도 6평에 디지털세 있나요? 이게 얘하고 아주 비슷해요. 공식과 비례반비례 연결하는 싸움이거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얘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해보고 쟤를 하면 애들 장난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독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힘들더라도 얘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얘는 극강이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진 정보 연결이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정보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중심 정보가 싹 다 비례반비례와 공식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연결하는 싸움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자, 한번 해볼게요. 2번에 어려운 것만 해봅시다. 2번에 2번 선택. 2번에 1번부터 볼까요? 2번에 1번. 액면 금액은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값이다. 볼게요. 이거는 현재 가치 정의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2달러의 첫 번째 줄이요. 현재 가치 볼게요. 이거는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가 현재 가치 맞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 현재 가치에서 그냥 이자액을 빼야 돼요. 현재 가치로 환산된 이자액을 빼야 돼요. 맞춰주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된 이자액을 빼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남는 금액은 뭐가 돼요? 그냥 액면 금액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산된 액면 금액이에요. 후자죠? 이 공식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바뀔까 안 바뀔까?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다시 2단락의 첫 번째 줄을 읽어봐도 돼요. 밑줄 현재 시점에서 평가 여기다 밑줄 이게 현재 가치의 승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상수 변수죠. 현재 시점이 달라지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액면 금액이 나오죠. 앞에 제가 여쭤볼게요. 액면 금액은 두 번째 줄 1달러의 두 번째 줄 액면 금액은 언제 정해진대요? 발행할 때 정해진다. 이게 상수입니다. 얘는 안 달라지는 값인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변수에서 이자액을 뺀다잖아. 이자액은 1달러 따서 확인해보세요. 이자액 어떻게 구했나? 액면 이자율에 액면 금액 곱하는 거 맞아요? 둘 다 변수예요, 상수예요? 액면자 들어가는 건 처음에 정해진 애들이죠. 상수죠? 그럼 얘도 상수잖아. 그럼 이런 얘기네. 1번 선지가 변수에서 상수를 빼면 상수가 나온다. 개소리잖아요. 1번 선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느껴야죠. 괜찮습니까? 움직이는 값에서 고정된 값을 빼면 움직이는 값이 나와야죠. 계속 달라져야지. 근데 상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공식 가지고 풀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 볼까요?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하네요. 이 둘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 맞아요? 이 둘의 관계를 묻고 있죠.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를 묻고 있죠. 결국에. 그래서 이거 3번 선지 3번 선지.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결하는 거예요. 이자액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 맞죠? 이자액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요? 올라가는 거 맞죠? 현재 가치가 올라가는 싸움이에요.
현재 가치가. 일로 올게요 이제. 현재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현재 가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야겠네. 세 번을 연결하니까 못하죠 우리가. 근데 다만 이렇게 출제했다는 것만 똑바로 보시라고. 이거보다 무조건 쉬울 거예요. 우리가 수능에서 이런 애 만나요.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선을 넘는 지문들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역대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이거 기출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테 그려진 거 나와서 만유 인력 따져라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평가원장이 사과한 문제예요. 아 씨발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이러고 물러났던 문제예요. 10학년도 수능에. 그래서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다 난이도가 딱 맞게 너무 좋아. 이거 아니에요. 출제자들은 항상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애가 나오면 나만 힘들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때 내가 하나만 더 맞으면 돼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얘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 맞거든요. 지금 떨어진 정보 연결이 답의 근거를 찾는 게 어려운 지문이 맞아요. 근데 이걸로 해보면 진짜 우리가 만날 애는 좀 쉬워 보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액면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공식에다 넣어봤어요. 그럼 누가 같이 올라가요? 이자율.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3번 틀렸다. 이렇게 하라고. 어마어마하죠. 4번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건 이렇게 쓸게요. 오히려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상. 이게 수익이라고는 생각해 줄 수 있겠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유사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까 만기가 길어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해지니까. 그때 뭐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이거겠다. 왜? 경제니까. 이 정도의 어휘력이 있다면 답은 4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답은 4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오답률은 매우 높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 지급불능 위험이 낮으면 액면 이자율이 높다.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거죠. 위험하면 액면 이자율 높은 걸 선호하는데 굳이 낮은 걸 발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말이 안 된다 라고 사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끝! 이렇게 된 거죠. 할 수 있겠죠? 얘는 2번 문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원리만 정확히 보잖아. 공식과 비례관계는 연결될 수 있다. 오늘의 승부처는 2-3번 선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그냥 니네가 더 잘하는 그래프지만 요것만 사고를 해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지금 국어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X축, Y축 어느 값이 바뀌었다? 맞아요. Y축 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 A라는 굵은 글씨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갔대요. 그럼 뭐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구나. 이거 뭐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봤거든요.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면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 소문자 B.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울기가 달라진 거죠. 이거를 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만 쓸게요. 변화량.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이거 있잖아요. X축에 따라 Y 값이 얼마나 바뀌냐. 이 변화량.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럼 이 변화량을 국어에서는 아니 경제지문에서는 뭐라고 쓸까? 민감하다, 변화량 크다. 이렇게 쓰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 탄력적이다, 변화량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게 경제지문에 나온 어휘다. 요 정도만 생각합시다. 기울기 이건 너희가 더 잘하는 거야. 요거는 민감하다,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오히려 기울기가 더 부어버렸죠. 이럴 때 뭘 찾아야 되냐? 채권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변화량 찾으셔야 된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문에서 할 얘기도 다 했습니다. 숙제는 그 앞에 지문이에요. 74쪽 디지털세 지문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편하게 풀어보세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2단락을 잘 해보시기.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하고 비교하면 얘는 어린애 장난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낮지 않다. 이런 거죠. 이게 이 지문도 한번 풀어보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문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12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이번 주에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서점에서 입고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평가원 기출문제집도 갖다 드릴 겁니다. 이거는 2월 달에는 하실 수 있어요. 약간 투자해서 몇 개라도 시작을 좀 하자. 3월 달부터는 주간지 양을 좀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기출 분석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스케줄링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6월 평가원이죠. 그러니까 5월 말. 올해 6평 날짜가 빨라요. 5월 말까지 쌤하고 평가원 기출문제집 7개년이거든요. 요거 1회분만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쌤하고 했던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안 한 건 오래 걸리셔야 되고 했던 건 좀 빨리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1회분만 확실하게 끝내자.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다 이제 주간지 약간을 좀 더 하는 거예요. 주간지 약간. 이 정도로 좀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죠? 2월도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우리 11일이죠. 2월은 아시다시피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갔죠. 그러면 3, 4, 5 석 달 반 동안 이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평 끝나고 나면 6평 때 나오는 내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끝나면 쌤하고 결과 분석을 하실 거거든요. 나만의 약점 도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6평을 봐야겠죠. 6평 끝나고 나면 2회독을 갑니다. 물론 중간에 문학 EBS하고 이런 거는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일을 하는 거다.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 공부라는 거는 일단 기출로 메인을 잡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실무가 들어올 겁니다. 3월 달부터. 3월부터 이제 실무 과제가 나와요. 지금 미니 모의고사 나가는 거 대신에 우리는 한수 모의고사를 할 거거든요. 한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도 좀 해야 되고 풀면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을 쌤하고 공유를 좀 해줘야 돼요. 순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화장을 풀었는데 나는 이만큼 걸렸거든요. 이게 맞나요? 뭐 이런 것도 좋고 화장을 자꾸 틀려요. 왜 그런지 같이 시험지 갖고 와봐. 고민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약점들을 잡아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걸어간다. 그게 이제 9평 때는 결과가 좀 나오셔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결과 이게 우리한테 좀 중요하다. 여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가는 싸움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9평 지나면 다 공부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9평 그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픈을 왁스를 좀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복습. 이 문제는 공통점 문제 맞아요? 그러면 이게 쫙 보시면 우리가 좀 느껴줄 게 얘는 개념어에 포커스예요? 주제에 포커스예요? 맞아요. 1번 문제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 공통점 문제인데 포커스 자체가 이게 주제와 개념어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잖아요. 이 중에 주제에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거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제 정도는 보고 올 거니까 보고 오기로 했죠. 그렇다면 1번 문제는 주제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답이 직관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답은 뭐다? 이렇게 딱 돼줘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제로만 공통점 문제 낼 수 있다. 이럴 때는 답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주제 정도는 잡고 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으로 가서요. 2번 선지의 청각의 시각화 밑줄인데 이제 얘가 개념 문제죠. 공통점 문제를 주제로 냈기 때문에 개념화 문제를 따로 냈네요. 자, 청각의 시각화는 뭘 묻는 거죠? 공간공간 맞죠? 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얘는 그냥 나에서 찾으래요. 묶어주지 않았죠. 부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찾아라. 그럼 이것만 생각해보자. 뭐부터 찾을 거예요? 청각, 시각. 아니, 청각의 시각을 한 번에 찾을 거예요. 무조건 이거부터예요. 청각부터 찾고 나서 시각화가 됐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어, 수능을. 그러면 나를 가볼게요. 나의 A 부분 가볼까요? 오늘은 왁세우름 돼요. 왁세우름 밑줄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줄 게 뭐냐면 이건 팁입니다. 시에서 울음이나 웃음이 나오잖아요. 울음이나 웃음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 이거 청각이라고 생각해 주기. 이게 쌤 우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는 거 볼 수 만질 수도 있어요. 눈물을 이렇게 막 안 된다. 그거 아니고 울음은 소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문제를 뚫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왁세 울음을 청각으로 느꼈어야 돼요. 청각만 들으면 이렇게. 그래서 읽어볼게요. 왁세 울음 되어 솔밭을 다 적시고 어쩌고 저쩌고 꽃불을 질러 놓는다. 청각의 시각화 일어나네요. 청각의 촉각화라고 해도 될 뻔했어요. 괜찮습니까? 적셔 놓는다. 촉각이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청각의 시각화 맞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찾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생동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각적 이미지. 이것도 감각이잖아요. 이것도 감각이죠. 이걸 포함하여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음성 상징어가 나올 때 생동감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생동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은 있지만 생동감은 안 느껴져. 이런 건 나만 들리면. 그래서 이게 되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 해줘라 평소에. 그래야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평가원에서 함정으로 냈던 게 역동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을 해드렸거든요. 역동적이다.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큰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청각의 시각화만 찾았으면 뒤에는 볼 거 없다.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내가 선지였다. 앞으로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한 효과가 있고요. 당연하지 않은 효과가 있어요. 그걸 구분해내는 능력치가 필요한 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갑니다. 4번 선지 끝부분의 밑줄입니다.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밑줄. 그 다음 5번의 제일 끝부분.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여기 밑줄입니다. 이거 왜 밑줄이죠?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당연하다. 당연이라고 쓸게요. 당연.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다면 주제를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안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쌤 주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시라. 당연한 얘기예요. 시적 정서라는 말 나오죠. 5번에. 이게 주제잖아요. 주제를 환기한다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요 정도. 요게 2번 문제에서 드릴 말씀이었고요. 자, 3번은 5번 선지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5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얘기합시다. 3번은 쌤하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현대시의 본질이 뭐죠? 현대시는 정서추론이다. 이게 의미죠, 의미. 의미를 추론하는 싸움이다. 맞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으면 X다. 요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으면 X다.
요거는 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9쪽 쳐다볼까요? 19쪽 1-3번 1-3번 봐봐. 사랑하는 일과 슬퍼하는 일을 병치하여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에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었죠. 그러면 X야 항상 문학에서. 이해됩니까? 근거 없으면 X다. 이거를 생각하라고. 알겠습니까? 의미 추론하실 때 근거 없으면 X다.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없다. 그럼 원인이 X다. 이걸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야.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 근거가 없는 게 X다. 요 사고가 필요해요, 문학에서. 혹시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야, 이거 원인이라는 건 시 안 나왔잖아. 이 정도면 X구나. 이 사고가 필요하다, 1번. 괜찮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방향성이 비슷하면 제발 그냥 돌아. 맞죠? 확연하게 엇나간 거 아니면 그냥 돌아. 확연하게 엇나간 걸 찾는 싸움이다. 그걸 잊지 마라. 문학에서는 이 두 가지야. 항상 이 두 가지. 요거를 잘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번 볼까요? 천둥 같은 화산 나왔죠? 자, 에티튜드. 우리가 이걸 할 때, 정서 추론을 할 때, 쌤하고 약속했던 거 두 가지가 있어. 그냥 선지 보고 뚫을 거예요. 앞뒤 맥락 볼 거예요. 반드시 앞뒤 맥락 보시기 약속했죠, 저랑. 이게 승부야. 에티튜드부터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1번 보고 천둥만 뚫어서 이것만 보고 뚫으면 안 되지. 가서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앞뒤 맥락 본다. 두 번째, 주제는 먼저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제는 먼저 잡아온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에티튜드로서 내 머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천둥 같은 화상 가보죠. 1년입니다. 가의 1년. 그랬더니 믿음 없는 얼굴과 얼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얘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신뢰를 잃은 얼굴로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 이게 불안감에 대한 근거가 되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불안감. 그래서 1번 적절이라고 판단하라는 거죠. 가부분은. 괜찮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X가 되는데 다로 가볼까요? 검은 절경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다의 5번째 줄에 검은 절경 나와요. 쌤이 물어볼게요. 이거 앞뒤 맥락 봐야 돼요. 검다, 씨발,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앞뒤 맥락 보죠. 뭐래요, 검은 절경? 예쁜 거예요, 안 예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쁜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검은 절경 앞뒤를 훑어보면 와, 정말 예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3-1번의 다른 완전 X 이렇게 되네.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애티튜드야. 문학에서 어디서 현대시에서 요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확연하게 반대 방향이잖아. 아름다움을 잃었다와 아름답다 반대죠. 이런 거로 X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쌤이 말했던 건 문학은 원래는 이것도 있어요. 일치 하고 정서추론 두 가지인데 현대시에서는 일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맞죠? 현대시에서는 이거 뭐만 잘 보라고 했어요? 누가 했는지만 똑바로 봐라. 나머지 일치는 바꾸기가 힘들다. 시의 촛불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선지의 촛불 3개 이건 아니라고. 현대시는 그거 아니다. 단 딱 하나 누가 했는지는 똑바로 봐라. 누가 느꼈는지 누가 했는지만 똑바로 봐라.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괜찮죠? 이제 그것만 잘하시면은 의미 추론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치를 쌓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5번 선지 볼까요? 5번의 다를 볼게요. 3-5번의 다.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다의 바위가 어디냐면 중략 바로 밑에 줄에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한 4줄.
솔직히 다 맞잖아. 지금 과거를 망각하고 삶을 회의하는 거 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써줬는데 누가 망각해요? 나야 바위야? 바위인가요? 바위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간적 배경에 불과한가요? 맞죠? 그럼 이걸 삶을 망각하고 뭔가를 회의하는 건 나.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것만. 정서 추론이에요. 현대시는. 답이 여기서 나올 때가 90%예요. 근데 가끔 일치를 건들 때가 있다. 그게 누구다? 주체다. 누가 느꼈는지. 이건 똑바로 봐야 된다. 이걸 생각해라. 원래 현대시는 일치는 안 세요. 일치 안 세요. 하지만 주체는 똑바로. 항상 그것만 습관화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누가 본 거지? 이걸 0.1초에 내 머리를 스쳐주면 나 이 문제 맞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4번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오답률 59%를 찍었던 문제입니다. 목표는 학생. 왜 그랬냐면 3번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막 손가락 걸기라고 하는 3번까지만 읽고 넘어갔던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3번 선지 한번 5x 해보세요. 4-3번. C 보면 돼요. 자, 뒷부분에 괄호 칠게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를 X로 본 겁니다. 오답을 기록했던 친구들이 얘를 X로 본 거예요. 정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꼭 구분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선지에서 정서를 드러낸다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다른 얘기. 일단 이거 먼저 구분해야 돼.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나는 니네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서를 드러낸다는 당연하다. 아니 뭘 쳐다봤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뭘 들었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뭔가 회의를 했다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뭔가 추억을 했다면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 어떤 부분에든 느껴지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정서를 드러낸다. 이 얘기는 개늦음. 요거 약속해줘요. 알겠습니까? 시에서 정서를 드러낸다는 말은 X는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답이 나올 리는 없어.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달라요? 밑에 선지는 직접적으로. 이럴 때는 정서가 써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써 있어야 된다. 요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반드시.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이걸로 뚫리는 게 아니긴 해요. 이건 알아둬야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아둬야 되는데 쌤 당연하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우리 C를 보면 이거 아닌가요? C를 딱 가보면 야 이런 게 있었던가, 맑은 가락수 있었던가 이렇게 나온 거 맞죠?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인정하시죠? 이거 질문, 의문문의 형태인데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아니죠. 서리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리법을 할 때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를 모아거나 강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자.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죠. 근데 이 중에 진짜 어떤 의미일 때가 있고 의미나 의도일 때가 있고요. 감탄일 때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산을 봤어요. 개 예뻐. 막 누워가지고 개 예뻐. 왜 저렇게 예쁠까? 궁금한 거 아니죠. 와 어마어마하게 예쁘다 감탄한 거 맞죠? 이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영탄법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탄을 드러내기 위한 서리법은 영탄입니다. 그럼 정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너무나 완벽하게 드러나는 걸 넘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3번은 완벽하게 적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은 선지를 이걸로 오해한 거야. 직접 드러나야 된다. 근데 직접 드러나야 한다고 해도 많은 선지였다고요. 영탄인데 이게 직접 드러난 거지 뭐예요. 근데
써 있어야 되니까 안 써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단순한 상으로 문제를 풀면 3번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학은 이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승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 버텼어야 된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볼게요. 5번 선지 대비 밑줄입니다. 대비. 자 이거는 이제 복습인데 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좀 습관하셔야 될 게 문학 성질을 볼 때 꼼꼼해져야 되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나오면 일단 스탑. 이 키워드가 보이면 일단 스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1번 의지, 아니 대비대조가 먼저죠. 여러분 대비대조가 나오면 선지에 일단 스탑. 왜 스탑일까요? 역대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오답을 만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비, 대조, 차이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스탑. 이거 정확히 대비, 대조인지 확인하셔라. 요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의지, 의도 이런 거 있죠? 모모하, 여면, 모모를 하고자 이런 애가 나오면 뭐를 확인해야 되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얘는 왜 꼼꼼해져야 되냐면 잡기가 어려워. 이거로 답이 나오면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멈추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였죠?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모든 표현. 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까지 다 써버리면 계획이나 원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야. 이런 거를 나오면 스탑. 얘는 두 가지 답니다. 오답을 만들 때도 너무 많고요. 꼼꼼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이 원인과 결과가 맞나? 이런 생각을 정확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주체였던 거죠. 주체 확인은 습관화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5번 거부라는 애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선지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잠깐 생각 0.5초에서 1초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걸 안 했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는 안 되죠. 우리 문학 선지 읽을 때 얘가 나오니까 스탑. 이거는 약속하자고요. 그럼 5번 선지에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대비가 나오죠. 대비. 아 대비를 확인하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 한번 가보시죠. 2예요. 쌤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딱 2만 볼래? 약간 앞뒤 맥락 볼래요? 제발 앞뒤 맥락. 2만 딱 보면 안 돼요. 앞뒤 맥락. 자, D를 보시면 왁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 줄 B입니다. 완창 한 판 잘 끝났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시력. 잠깐만. 하늘을 나는 건 누구죠? 왁세잖아요. 그걸 뭐로 본 거예요? 소리꾼의 영혼으로 본 거 맞아요? 쌤이 물어볼게요. 이거 동인씨 아니냐? 동인씨 맞죠? 누구를 완벽하게 깨뜨려요? 대비를 완벽하게 깨뜨려요. 답은 5번입니다. 누가 보여요? 3번이 헷갈렸어도 답은 5번. 이렇게 모셨어야만 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는 습관화를 하자. 요거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문제는 얘가 수필인데 4번 선지에다가 이렇게만 쓸게요. 일치. 수필은 일치를 잘 봐야 됩니다. 수필 문제를 풀 때는 일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거를 좀 써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끊어가야 될 것 같고요. 쌤이 다음 주에는 문학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문학을 좀 진도를 좀 나가고 독서를 뒤에 해서 조금 적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에센스를 같이 안 봤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독서에서 쌤이 좀 빨리 많이 해버리려고 진도를 좀 뺐어요. 꼭 부탁드리는 거는 에센스 쌤이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던 지문들이 있었죠. 이거는 쌤이랑 독서를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총체주의 꼭 보시고 총체주의. 그 다음에 아두르노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꼭 보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프리미엄 이렇게 3개를 꼭 봐달라.
왜 봐야 되는지 알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써드렸으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같은 지문 두 개를 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잠깐 나눠드릴 거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